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 검증은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대선 쟁점들 자세히 분석합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해 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가 금이 환영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다시 뛰게 됩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내일 할. 김수민 평론가님. 내일 할지 아니면 본투표 할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는 하실 거잖아요. 제가 두 주로 분 다. 본투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예. 꼭 이제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본투표를. 사전투표를 네. 근데 되게- 저는 이제 네. 이게 많은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보자. 약간 이런 주의로. 그러시군요. 네. 와. 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권영국 후보까지 모두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신촌에서 투표했고 서울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장소, 그 이후 일정으로 본 전략이라고 할까요? D-5 전략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서울에서 했고 신촌에서 한 거는 이제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난 총선 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촌 지역 쪽에서 투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2030 세대가 정당에 대한 충성 있는 지지층이 작은 편에 속하죠. 그 말인즉슨 스윙 보터라든지 혹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조금 정치에 냉담한 이런 층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러스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지역이 서울인데 사실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가 사전투표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가 빨리 끝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유세라는 거는 선거 막바지 유세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선거 막바지에는 항상 서울에서 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전투표 직전에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자, 윤진 평론가님, 김 예. 후보 오늘 인천에서 주로 이제 집중 유세 벌이다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는데 네. 사전 투표 첫날 수도권 표심의 호소 역시 승부처라고 보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고, 일단은 계양이라고 하는 지역구 자체가 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의 국회의원이 된 그 경위가 사실은 그 당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이 필요했고, 왜냐하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요. 그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양의 지역구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내보내고 그 당시에 재보궐로 입성을 했던 그 스토리가 사실은 지금 봐서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하는 차원도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그 경기도 부천 지역구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상징성 있는 그런 의원이었죠. 왜냐하면은 약세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 서남권, 그러니까 시흥, 안산, 군포, 안양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경기지사로서의 본인의 업적을 좀 어필하는 네. 그런 유세 일정을 좀 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두 분 다
배우자와 함께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 이런 또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고요. 자, 좀 차차 살펴보기로 합니다. 후보들은 투표 후에 기자들과 각각 질의응답 가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이 끝날 때쯤 좀 작심한 듯한 언론을 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위를 유포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은 뭐 전혀 그러지 않고 정론 집필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민주공화국정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공화정,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언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 전제는 마지막에 이제 깔긴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언론 행태 이제 비난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조작에 언론이 공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언론이 어떤 네. 조작을 했죠?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적시하고 구체화해서 얘기를 안 해서 예. 이것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내심도 무엇인지는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지? 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어떤 네. 보도 좀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그게 하겠지만 좀 유력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언론에서 예.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재판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네. 단독 보도였죠. 근데 이게 또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메이저 언론이에요? 거기 그 대구의 매일신문으로 알고 있고 매일신문이면은 이제 사실은 대구의 유력지입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는 네.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맞습니다. 그런 지면이고 또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네. 인터넷으로 퍼져서. 근데 왜 기사가 삭제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기자도 뭐 그런다고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만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일단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재명 후보가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반대하고 비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가 문제였다라고 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윤진수 평론가님 예. 예를 들어서 불편한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비판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고 뭐 그 오버한 언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뭐 상당수의 언론이 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언론 오보가 적절하진 않지만 네. 사실 취재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거짓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가 왜곡된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실은 이 민주공화정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법적 조치를 취하고 네. 또 그런 오보가 잦아지면 사실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은 소멸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의 시장 질서의 어떤 작동 원리인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어요. 본인에 대해서 거짓 보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인식 속에 있는 이 오보, 특히 자신을 공격했던 보도는 반민주적, 반공화적, 반국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마치 과거에 뭐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언론을 바라보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대법원이 저 사법의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 있는데 대법원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연상되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정치를 선악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흔히 독재자들이 말하는 가장 그럴듯한 구호는 이 세상의 부정의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라고 평가하는 거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마치 통진당처럼 해산돼 마땅한
그런 존재처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위험한 언론관이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전투표 마치고 질의응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면 하루 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투표를 하다 보면은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많은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자, 김수임 평론가께 먼저 드릴게요. 사전투표를 하자. 이게 사전투표를 할 거라고 예고도 했었어요. 김문수 후보.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나타난 그거를 좀 이제 해소도 할 겸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래도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를 해야 그게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인데 아직도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거 찬성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딴 데서는 또 무슨 얘기도 했으면 저 사전투표하세요. 감시 철저히 할 테니까 뭐 이런 단서를 달고 있어서 이게 사전투표하는 게 득표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약간 여지를 두는 네. 그렇게 보셨어요? 뭐 사전투표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신고해라라는 네네. 발언도 있는데 그 신고가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나 뭐 언론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으로 신고해라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는 결국에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않고 스스로 걷어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전 투표에 독려를 시키는 그래서 이게 좀 진위도 좀 헷갈리는 것이 정말 그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권고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사전 투표 부정론자로 찍히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폐지를 하자거나 또 사전 투표의 그 일시를 본 투표하고 그 사이에 간극을 좁힌다 이런 입법 시도도 있죠. 근데 네. 이것을 그냥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면은 별로 말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전에 그 부정선거론을 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정선거론에 뛰어드는 이런 정치인이 뭘 노리냐면 결국에 그런 음모론을 믿는 그러나 결집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지층들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그걸 미천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대통령 후보쯤 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발목을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말들도 자꾸 엉키기 마련인 거고 또 김문수 후보는 4월에 국민의힘 경선 때는 부정선거론을 폈다가 이번에 5월에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TV토론에서 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판례가 TV토론 중에 답변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는 이게 무죄다라는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 판례긴 한데 그 판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달 전에 했던 말을 뒤집은 거거든요.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들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한번 이런 음모론에 발을 담가버리면 계속해서 행보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윤준 평론가님, 예. 이게 이 문제가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약간 뭐 절연, 결별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전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불신과 불안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유권자가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부정선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선거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고 그래도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중립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는 그 음모론과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거를 믿지 않아서
사전 투표도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본투표 기회마저 상실하는 소중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사실은 사전 투표를 본인이 직접 함으로써 사전 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여기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제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 가서 사전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확인해 봐달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점인데 김 후보가 사전투표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준석 후보 자신의 지역구 화성 동탄에서 사전 투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여수 산단 그쪽에서 사전 투표. 자, 우선 이준석 화성 동탄 사전 투표 짤막하게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둔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총선 때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동시에 동탄 모델로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번 대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응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동탄 모델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잠식해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이긴 건데 이번 대선에 지금 본인이 그런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거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변화의 시작, 정치 교체의 시작이 동탄이었다 이런 이미지 같고, 자 권영국 후보 여수에서 사전 투표 이거 왜 여기서 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노동자들의 밀집 지역인 여수 산단의 의미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탄소 배출이 높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네. 친환경 사회로의 진입을 꿈꾸는 그런 권 후보의 철학을 여기서 좀 호소한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의 어떤 그 색깔도 보여줬고요. 친환경, 환경 뭐 이런 것들. 자 1918님이 오늘 사전 투표했습니다. 생각보다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청취자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사전 투표 오늘 방금 전에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5시 기준으로 17.51%. 와,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서 한 1.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율 그 대선 최고 투표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아 보이는데, 자, 이번에 윤준인 평론가님. 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기존에는 진보 정당 유리하다는데 꼭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진보 정당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사전 투표가 높은 것 자체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남이 1위죠.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11.95%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최저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경기권이 아직은 좀 낮다라는 게 조금 특수한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사전 투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더 결집하고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는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보수 지지층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본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 흐름이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사전 투표로 다 쏟아내버리는데 결국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지금 양당 후보에 대해서 뭔가 피로도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본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총선이 아마 사전 투표는 되게 높았는데 본 투표에서 주춤했었습니다. 요즘 약간 그런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윤준희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양쪽의 지지층 결집 현상이다. 사전 투표 높은 거는 그렇지만 본 투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신 평론가님?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요. 사전 투표율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최종 투표율도 이만큼 오르겠지라고 계산을 하면은 아마 최근 선거들이 오히려 계산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네. 저는 뭐 지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77.1%였는데 네네. 뭐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77.1이고 사전 투표율 높다 그러니까 네. 또 사람들 말하기 쉽게는 더 올라갈 거다. 80을 찍냐 마냐 네. 이런 저는 얘기도 그렇진 하는데.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라리 살짝 낮았으면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전 투표율이 늘어날 최종 투표율을 미리 보여준다기보다는 네.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투표자의 비중에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사전 투표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투표하는 본 투표나 다름없이 여기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이게 특히 더 두드러지는 쪽이
예를 들어서 투표 날에 쉴 수 있다면 네. 휴일이기 때문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뭐 나들이를 간다. 특히 가족들이 있는 한 40대 30대의 자녀가 있는 이런 계층에서 특히 사전 투표는 사실상의 본 투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난 3차 TV 토론 중에 나온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제 커졌고요. 오늘 오전 9시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사자성어로 제가 이 기자회견 뭐 네. 쭉 한 우리가 1분 가까이 들어봤는데 딱 4글자로 하면 정면 돌파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면 대응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돌파가 돌파를 할지 될까? 안지? 네, 계속 벽에 그냥 본인을 자꾸 들이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뭐 예전에도 논란이 됐었던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젠더관이랄까요? 또 네.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된 생각 이런 것들의 연장에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번지게 되면은 자질 논란 능력 논란으로 저는 번질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네.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요. 뭐 끝내고 안 끝내고는 일단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정말 뼈아픈 타격인 것이 스스로 이준석 네.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를 검증하겠다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다른 것도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해왔고 네. 재판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재판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백현동의 용도 변경 4단계 51m 옹벽 이거 다른 사례 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문제를 갖고 끌고 와서 그것도 사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미 이 아들 관련한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사실 그 아들 관련해서 논란은 물론 그것도 후보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라든지 최측근 정치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논란보다도 본인은 아니다. 더 적은 측면이 있는 자, 거거든요. 지금 근데 왜 말씀 중에 하필 제가 네. 왜 하필 아들? 자, 그렇죠. 이건 뭐냐면 본인을 앞서가고 있는 후보를 정조준하지도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취지를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끊은 이유는 자 이게 보니까 그 어떤 말의 부적절성 일단 그 용어의 부적절성 차치하고 한 축이 이제 다른 한 축의 검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중에도 하나는 후보자, 배우자나 아들 중요한 그 인물이잖아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검증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성향의 어떤 그건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선 후보일 수도 있고 그냥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옛날에 박원순 그 시장의 예에서도 봤듯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런 예에서도 봤듯이 왜 그런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왜 이중잣대로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냐. 뭐 그런 두 가지 네.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꺼냈다라고 하는데 예.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었던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다는 발언 네. 이 발언은 누가 들어도 여성 혐오예요. 근데 그걸 왜 묻죠? 누가 들어도 여성 혐오인데 그냥 이준석 전체적인 팩트를 물었으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얘기했나? 아니요, 그거는 그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 예. 누구나 봐도 여성 혐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야말로 여성 혐오가 맞는 것도 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생각해도 여성 혐오라고 생각된 것은 남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라고 생각했다면 거의 100%가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저도의 발언을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이걸 리트머스 시험지조차 안 되는 수준의 것.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그게 무슨 맥락의 발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 사실 누가 악취 나는 물건을 갖고 와서 이거 무슨 물건이야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뒷걸음질부터 먼저 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검증의 잣대로도 쓸 수 없는 발언을 들고 와서 검증을 하려고 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이중잣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지금 그 작태가 저열하기 때문에 답변 안 한 거지, 그게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안 한 게 아니다. 여기서 일단 어긋나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보 진영의 이중잣대라든지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검증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 정도요.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검증하려고 했다면은 뭐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어쨌든 조준이 잘못됐다.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질문을 똑같이 드리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과 권영구 후보의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난도질을 해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검증을 잘했냐 못했냐, 조준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혹하게 혹독하게 검증하면서 자신들의 내부, 자신들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다소 침묵하고 회피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이준석 후보가 조금 헛발질을 한 것이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질문을 했다면은 아마 권영구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도 심지어 딱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의도한 것과 달리 그냥 이준석 후보의 그냥 돌출 발언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저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은 공중파, 특히 아이들도 함께 보는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할 만한 표현 단어들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추가로 한번 좀 김수민 말씀드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그 여성운동 쪽이나 민주노동당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는가? 아니, 형수에 관련된 그거 말고도 사실 민주당에서 여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비호감을 많이 나타냈어요. 페미니즘 유권자들도. 근데 이준석 후보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막판에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고 심상정 후보나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를 억지로 찍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어요. 본인 때문에 여성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몰아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재명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거다. 이번 선거도 사실 이준석 후보 때문에 이재명 후보 2030 여성 지지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요란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퇴근길 정체는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우는 사고도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은 신내단을복에서 종암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에서 성산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동호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도 정체가 심한데요.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3,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시고요. 이후 얼마 못 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이준석 의원 발언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은
4년 전 이미 알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에 사과도 했고 그런 거 이번 마치 새로운 것처럼 또 써먹는다. 그리고 뭐 관련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 4년 전에 이제 언급됐던 거지만 벌금형이 확정된 건 지난해 10월이고 공소장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한 불과 하루 이틀 사이거든요. 자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으로 2억 3천? 그럼 2억 3천의 그 자금 출처가 뭐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럼 김수민 평론가님. 네.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네네. 이준석이 말을 저지경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한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 같은 경우는 네. 지난 대선 때도 불법 도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거져서 네.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때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게 굉장히 뼈아픈 일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좀 슬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악재였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별로 끌지 않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뭐 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횡포다. 뭐 사법부의 횡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특별히 얘기할 것이 더 있나 뭐 유감 표명 정도 한 번 더 하는 것 뭐 이 정도가 뭐 다가 아닐까 싶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네, 구체적인 금액이 또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 다 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를 좀 던져야 유권자들도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울 텐데 현재 안 그래도 좀 선거 막판에 가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뒤섞여서 유권자들은 사실 들리는 게 잘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언제 투표하러 가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할 시간 정도인데 네. 조금 더 차분하게 국민의힘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공세를 퍼붓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불법 도박이라든지 그런 뭐 음란성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연좌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냥 자질의 문제를 좀 던진 거고요. 다만 자금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로 총 2억 3천만 원의 자금을 이제 입금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네. 그중에 그 아들의 재산은 다 해봐야 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증여받은 재산까지 하면. 그럼 나머지 그 1억 8천, 7, 8천 이 정도 되는 거액의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재산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없는 돈을 입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금의 출처는 무엇이고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그것은 또 불법 증여가 되는데 심지어 그것이 어떤 자식을 뭐 장가를 보내거나 뭐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을 대신 대주기 위해서 불법 증여를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 소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가 누락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해야죠.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풀면 될 문제인데 이게 왜 자꾸 그 논쟁으로 가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정작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한번 따져보는 건데 일단 이 후보 본인 득표율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게 이 표가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 원래 좀 이준석 후보에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치고 있었던 게 이 후보의 뭐 언행을 떠나서 원래 제3 후보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번 후보들은 입들이 많거든요. 그럼 네. 막 지역사회에서 구전으로 뭐 박빙이다 막 이렇게 막 1, 2번이 합동으로 퍼뜨리게 되면은 3번 후보는 이제 미끄러질 일만 남는 네. 고사될 수도 있는. 네, 사실 2017년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가 예. 여론조사에서는 막 10몇 %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선거 막판에도. 근데 이렇게 열고 나서 보니까 6점 몇 % 이렇게 반 정도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운명이 직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사표 심리가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에게 구실을 던져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선거 기간에 다른 후보에 대한 논쟁도 다 묻힐 만한 게 지금 이준석 후보 강경 대응하면서 남은 며칠이 다 이준석 데이즈가 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는 유력해 보이는데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이게 흩어지는 거는 네. 양쪽으로 다 흩어진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원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오다 가다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단일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단일화가 된 건 아니지만 유권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단일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득을 보고 있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2030 여성이라든지 또 이번에 뭐 청소년 여성이 부모와 같이 TV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연들이 속속 또 올라오고 있고 그 부모들은 또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네. 저희가 다 방송하는 입장에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방송을 할 때 어떤 사건, 강력 사건 이런 거 다룰 때 종이가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말라고. 예, 다들 방송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왜 이 방송 경험도 많으신 이준석 후보가 그런 잘못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능력 논란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윤준희 평론가님은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 중에 누가 더 이득을 볼지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취지로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득을 많이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야 속 시원하다, 이준석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지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 전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준석이 잘 싸우네, 역시 이재명은 이준석이 잘 공격하네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좀 과한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 자체는 이준석 후보의 실언도 있지만 그 실언이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두 문제를 다 한꺼번에 들여다본 유권자가 이재명이냐 이준석이냐를 고민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저는 조금 약간 과한 표현으로 약간 가미가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논개. 이재명의 흠집을 확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흠집을 본 유권자들이 같이 흠집을 낸 본인 스스로 흠집이 나버린 이준석 후보에 가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좀 무난한 사람으로 가자, 무난 문수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어젯밤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갔지만 뭐 심지어 천하람 의원 그쪽 방 쪽도 갔다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만남은 무산됐고요. 뭐 휴대폰도 꺼져 있고. 뭐 어떻게 단일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늘 나오는 대답이 저는 마지막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희 평론가님. 예. 단일화 무산된 겁니까? 근데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좀 아마 청취자들도 좀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은데 예. 사전 투표가 끝난 뒤에 단일화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윤주진 평론가의 분석. 저의 분석이자 챗 GPT의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표를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잠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이준석 후보의 표의 한 절반은 이탈이 된다고 보통 여론조사에서 분석이 되고 한 30% 정도는 이재명한테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 투표율 높은 게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높고 예. 이재명이냐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은 아예 선택지에 없는 유권자 중에 이재명이냐 이준석이냐를 고민하는 분은 사전 투표에서 이준석을 뽑았을 때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표를 뺏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하면 총 득표수로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뺏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 특히 정통 보수는 본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선택지 지워지고 김문수냐 이준석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은 본투표에 많이 할 건데 네.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선택지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런 모든 가정들을 다 조건을 넣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사이에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더 많이 뺏어올 수 있다. 많이 무효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에게는 살짝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3자 구도로 끝까지 갔을 때 네. 그래도 민주당이 당연히 뭐 단일화보다는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까? 저는 3자 구도로 가나 단일화를 하나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준석 후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던 것이 네. 호텔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이 먹혔어요.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떠나서 먹혀서 이재명 후보가 막 50몇 %씩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던 게 40% 후반대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3자 구도로 그냥 갔으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일단 그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가 50% 넘도록 만들어줘 버렸다. 예, 그 점에서 저는 단일화를 해봤자 그러면 더더욱 단일화를 하면 또 얼마가 됐든 간에 이준석 후보 지층 중에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게 또 생깁니다. 그럼 단일화를 하면 물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줄일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겨버리면 이건 뭐 단일화를 한들 만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도에 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정말 진짜 친분이 두터운 건지 아니면 항상 자리를 뭐 없어도 여기다 우리가 초대를 한 분 있습니다. 네. 정계 은퇴 발표했던 홍준표 전 시장 SNS에 또 등장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2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 이거를 윤준희 평론가님께 한번 짧게 이거는 사기 경선으로 떨어졌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실은 그 사기의 주체가 누구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누가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가장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치러진 경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사기 경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홍준표 후보 개인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식했다면 본인도 그걸 전략으로 삼았어야죠. 근데 본인이 그거에 적극적이지 않아 놓고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꼭 사기 경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자.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속마음을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이런 이게 SNS 글을 볼 때 지금 속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후보면 이런 일 없었어. 나를 밀쳐내더니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정치 초짜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런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말들이 대선판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선 판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될 만하다. 그러면은 홍 전 시장이 귀국했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역전이라도 하면 혹은 표차를 더 줄인다면 내가 도와줘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 계시는 거고 단일화를 해도 안 되니까 단일화를 해서 될 만하면은 또 그걸 주선하겠다고 본인이 나서실 뿐입니다. 나는 문수영하고도 좀 친하고 준석이하고도 사이가 괜찮아. 근데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선거는 끝났다. 예, 그러나 또 홍 시장이 이재명 후보 진영으로 간다 이런 오해는 받기 싫으니까 그러면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대한민국 기권자의 대표 격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이 홍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할 거다면서 선거는 끝났다 한 거는 김수민 평론가님 이제 제가 분석이고요. 예, 분석이고. 자, 조기 대선 진행되다 보니 각 후보 공약집도 늦게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거 공약집에 담겨져 있고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사법개혁 공약인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이건 뭐 예상됐지만 검사 파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대법관 100명까지는 안 해도 30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법개혁 공약은 우리 윤준희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의 정치화를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사실은 대법관들의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건을 지금 처리해야 된다라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만 따로 담당하는 처리하는 상고법원 만들자고 했을 때 오히려 과거에 이거를 반대했던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관 증원 논란이 왜 있느냐? 결국은 지금 이번에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파기환송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율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민주당적인 친이재명적인 대법관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래서 논란이 됐고 사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역풍이 불었죠. 그런데 결국은 공약집에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대법관 증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강한 의도가 보입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여하튼 뭐 대법관 이거는 여하튼 그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 이게 네. 이재명 후보 당탄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명수 같은 거는 뭐 사회적 논의도 하고 할 텐데 또 하나 문제가 됐다가 철회한 공약집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그 비법조인 대법관 문제 네. 있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다시 논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철회한 걸로 보세요. 근데 사실 철회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게 박범계 의원이 의원실에서 이제 발의를 한 거고 네. 당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론으로 하진 않았다라고 네, 네. 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그 아무리 정치 세력이 뭔가 이제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너무 상식에 어긋난 건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대법관의 대자를 빼고 그냥 법관만 놓고 국민들한테 비법조인 법관 해도 됩니까? 그럼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절대 다수일 거고 사실 국민 참여는 배심원이라든지 이런 재판의 제도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판사, 법관을 그것도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한다? 이건 저는 민주당이 자기 지지율로 생각해서라도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뭐 자기 임기 뭐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공수처 폐지. 공수처 폐지에서 검찰 반부패 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 를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거는 약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의 좀 공약들이 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김수민 근데 평론가님? 뭐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수사들을 많이 했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이재명 후보 수사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념적인 문제. 수사한다기보다 네. 뭐 예를 들어 불체포 정반대의- 특권 이런 불체포 특권 네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약간 연상시키는 네. 공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폐지나 이런 것들 국민의힘이 과거에 정권도 잡았었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이념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패 수사에 관련돼서는 영국 같은 경우도 수사 기소를 융합한 기관을 만들고 네네. 경찰 검찰이 협조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이념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합리적인 구석이 있는 공약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략적인 거를 배제하고 좀 전반적인 형사사법 체계는 꼭 국민들과 함께 잘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주진 평론가님 뭐 정치 개혁 내용 조금 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내용 조금 있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소추 특권 특히 그 대통령이 되면 지금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것은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 것도 있고 저는 또 이번 공약 중에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집의 공약집의 상당 부분이 규제 개혁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좀 합리적인 운영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서 그런 경제를 살리는 해법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이 역시 좀 경제 정당으로서의 좀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네. 저희 뉴스레터 K에서는 대선 전까지 뭐 닷새 남았습니다만 나누지 못한 또 다른 공약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살펴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한 2분 이내로 남았는데 그래서 대답을 한 3, 40초씩만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대선 투표가 사실상 시작된 거고 본 투표까지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6월 3일 대선일까지. 자,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네.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막판은 사실 경천동지할 정도의 일이 아니면 뭐 네거티브 이런 게 잘 안 먹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후보자 본인의 설화, 실수 이런 것들이 클 수 있는데 이게 설화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화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라이터를 탁 켜는 듯한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의 견제 심리를 조심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 심리를 조심해야 된다. 뭔가 하나 툭 던져놓으면 그 심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주목되는 것은 새치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이제 변수라기보다도 이번 대선의 향방의 승부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해서 저는 3040 여성에 주목하고 3040 여성. 예. 예. 3040 여성이 지금 네. 이번 대선이 사실은 여성 친화적인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마초적이고 좀 남성적인 후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040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로 오지도 않고 약간 관망하는 느낌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마지막에 터진 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라든지 또 이준석 후보의 설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서 3040 여성들이 아주 많이 유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판에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가 저는 득표율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40 여성들의 표심의 향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김수민 평론가님은 그 후보자들의 입에 그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년차 간호사 24살의 유경 씨는 오늘도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밤샘 근무로 피로가 누적됐지만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간호와 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유경 씨를 길러준 이모와 이모부. 위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는 간을 비롯해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인데요. 유경 씨가 없으면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모부 역시 두 다리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 결국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유경 씨는 이 어려운 현실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막막한 현실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이모와 이모부의 곁에서 외로운 간호를 이어가고 있는 유경 씨를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구나 대전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기온이 낮에 높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고 대기는 더 불안정해져 서울 등 전국에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에서 3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이 맑고 더운 주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후에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5에서 10mm가량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27.3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29도로 예보돼 있고요. 서울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도 내일과 같은 29도의 기온이 쭉 이어지면서 낮 더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29도 안팎까지 유지가 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으로도 27, 8도 안팎의 더위
더위가 이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고요. 또 현재 오존주의보가 좋지 않은데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오존주의보 내려져 있고 오늘 밤까지 좋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오후에 나빠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17.51%로 집계됐습니다.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2.0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1.95%로 가장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만이 내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 중 여성 혐오 문구 인용 발언 논란에 대해 자신의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엔 30여 건의 관련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동인증서 등이 저장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USB 4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g과 하도급 업체들을 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4명이 탑승했었는데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은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투표했습니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 오늘은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성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예, 진성준 의원님 지금 분 단위로 시간 쪼개서 일정 보내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네. 의원님 오늘 지역구 강서을이죠? 지역구에서 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사모님도 같이 가셨나요? 제 아내는 본투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뭐 주요 후보들도 부부가 같이 하지는 않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바꿀 선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장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 내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준다면 그건 기성세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만큼 삶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자. 그렇게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물려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 아까 이제 오후 5시 현재 보니까 지금 추세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 투표 열기 여기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이 그만큼 투표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지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정과 폭정으로 무너져버린 어떤 민생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주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선거 또 투표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투표에 이렇게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지금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합해가지고 77.1%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80%까지 올라가냐 이것도 우리가 지켜볼 어떤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나 투표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보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투표율이 높으면 꼭 뭐 진보가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투표율의 뭐 고저 문제로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본 투표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 투표율로 볼 때 사실상 대선이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이제 여론조사들을 쭉 보셨을 거고요. 자, 이재명 후보 5위가 이제 쭉 확인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6월 3일 본 투표일까지 민심의 흐름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마지막 뭐 최대 변수다 뭐 이렇게 꼽혀왔던 것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뭐 단일화였는데 이것도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그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뭐 그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최대 변수라고 할 만한 것도 이미 무유에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선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심의 흐름을 바꿀 다른 변수가 뭐 또 발생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민심의 흐름을 바꿀 다른 변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투표 시작됐다는 말씀 드렸고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페이스북 제목이 1,400만 개미와 함께 그리고 5,200만 국민과 함께 이 제목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능한 민주당 정부가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란마저도 완전히 종식되지 못해서 2중 3중의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에 희망이 되는 메시지 또는 그런 의지를 발신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히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져서
이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되는 어떤 주식시장의 선진화, 또 산업 구조의 혁신, 또 공정한 어떤 시장 질서의 확립, 이런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그렇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뜻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경제 유튜브 출연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 첫 메시지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하면 아무래도 최대 대외 현안이 관세 문제, 통상 문제일 텐데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고 미 대법원에서 판단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협상의 끈은 붙잡고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던 상호 관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특히 우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관세는 이 판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주력 수출 기업의 부담은 여전하지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협상을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미국 국내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새 정부의 입장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진행해왔던 협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되 협상의 끈은 놓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은 당 정책위 의장이시고 선대위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로 정책 공약 위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건 후보들 간에 이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최소 20조 추경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경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직후에 그 추경 이제 서두르신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민생 회복을 하자면 네. 지금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 1차 추경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해온 추경안이 12조 원 규모에 불과했는데 국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그나마 14조 원 규모로 한 2조 정도 늘렸는데 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조 추경을 국민의힘이 얘기할 정도라면 당시에 왜 그렇게 좀 과감한 추경을 결심하지 못했는가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제 어쨌든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추경의 핵심은 소비를 어떻게 진작할 거냐,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만들어내고 또 골목 경제에 이른바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화폐 발행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기 부양 방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원 조달 문제 어떤 보관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1차 추경할 때 한 네. 14조 원 되는 추경의 규모 가운데 예. 한 4조 원 정도는 뭐 기금 여유 재원 같은 것들을 활용했고 예, 10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한다고 해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1차 추경을 할 때 세출 구조 조정은 없었거든요. 네네. 지출 구조 조정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6월 달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예산 집행 상황을 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은 해서 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채 발행도 검토하되 우선 지출 구조 조정, 세출 예산 중에 경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동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채 발행, 세출 구조 조정. 자, 시중에 돈이 풀리면은 이제 그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나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경기도 부양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는 뭐 보관이라 그럴까요? 대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네. 그래서 경기를 방어하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그 중간 수준 균형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예. 지금은 소비 여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같은 재정 지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물가로 연결되거나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비 내수 진작이 우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장님. 네.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어제 공개된 공약집에는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만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법원 쪽으로 오니까 법관 평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증원 뭐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다, 3법 분리 파괴 기도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억지 주장이고요.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그래서 수사권의 남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그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없어요. 또 법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아주 중대한 범법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제 뭐 파면이라는 거는 본래 공무원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 파면제라는 거를 만드는 거는 어떤 직역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또 그 직역에 해당하는 것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어떤 뭐 영향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를 견제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 그동안의 검사들은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처럼 다 봐줘왔어요. 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뭐 뇌물, 뭐 독직, 무슨 폭행 뭐 이런 것을 저질렀어도 하나도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자체 징계도 경징계로 끝나버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범법도 잘못도 그냥 무시로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 가정을 위해서라도 검사 파면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요번에 이제 공약집에 실리진 않았는데 논란을 빚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 이거는 당 차원에서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다만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핵심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의 다양성을 좀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관시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법원의 다양성을 실현해서 네. 법원의 판결의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국민의 법상식과 국민의 보편적인 법인식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와 그런 측면에서의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나라에서는 그 배심원 재판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적인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관은 그냥 양형 문제만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법관에 비법조인 출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냥 뭐 황당한 주장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인식에서 그건 뭐 과한 게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 스케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시기는 좀 늦춰지는가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글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후보와 직접 말씀을 나눠본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짐작하기로는 어쨌든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나 공방이 심해질 사안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고 또 동시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검찰개혁과 같은 그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그냥 일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도 대선 때마다 나오는 주요 의제입니다. 좀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러셨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언뜻 저희가 해석해 보기에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네. 공급 확대라는 게 또 조속히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안정되고도 활성화되는 부동산 정책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예. 어려운 과제죠.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전망해요. 네. 지금 원자재 값 같은 것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공사비, 건축 공사비 크게 올라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그냥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예견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정책의 중심을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공급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합리적인 처방이고 마땅한 처방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거에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이 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LH나 SH와 같은 네. 정부 공공기관에서 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을 규모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네. 또 재개발, 재건축 분야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행정 인허가 절차들을 단축해야 하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다양하고 그게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공공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주거 공간을 뭐 확장하고 또 그 주거 환경을 좋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이 지금 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냐면 집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빠르게 리모델링하고 그거에 정부의 지원이 좀 있을 수 있다면 구태여 새 집을만 이렇게 찾는 어떤 수요는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준석 후보 여성 신체 발언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그 자체로 끔찍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을 골라야 되는 텔레비전 토론의 품격하고는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 저열한 발언이고요. 또 특히 그 누구의 발언인지 뭐 특정하지 않고 뭐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네. 자기의 어떤 책임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던진 어떤 기획된 질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만큼 아주 사악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명백하게 사죄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발언의 부적절성을 만약에 이렇게 차치해 놨을 때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박자금 2억 3천만 원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누구 도박자금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우리 이재명 후보 아들 이제 뭐 그 발언 그 발언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불법 도박과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공소장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 그 10월에 판결을 받았다는. 아니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네.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벌금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어떤 것이 뭐 유죄고 어떤 것이 무죄인지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예.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해서 심심한 사과를 이미 드린 사안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는 입장을 추가로 바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려는 수작이죠. 이준석 후보의 비열한 수작이죠. 그런데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본투표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선 승패를 좌우할 관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결국 우리 국민의 내란 심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내란을 심판하는 성격이 제일 첫째가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이 내란을 심판하고 또 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의 어떤 준동들을 완전히 진압해서 우리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내란 종식을 누가 가장 잘 할 것인가? 내란을 비호하고 엄호한 후보가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는가? 네? 또 아까 그런 내란 사태와 함께 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정과 폭정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는데 이런 민생 경제를 회복할 사람이 누군가? 윤석열 정권 3년 경제 실정에 함께 했던 후보가 민생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판단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 소구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위헌 판결을 낸 취지, 그 배경이 뭡니까? 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1977년 제정된 법인데 국가 경제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비상사태 발생 시 이걸 권한을 부여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이 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특히 헌법은 외국과의 무역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모든 관세는 무효며 시행도 영구 금지된다는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안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만큼 위법성이 좀 명확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재 5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유사 조치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미 매체 악시옥스는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무효화됐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대한 백악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거든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본인의 SNS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고요. 쿠시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법원의 판결이 단순한 정책 제약을 넘어 행정부 권한 자체를 제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항소를 넘어서 연방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번 판결은 향후에 우리나라 포함한 각국과의 통상 협상이나 국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통상 전략에는 제동이 걸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통상 전략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국 등 주요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협상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이 지금 다수 제기된 상태라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상황이거든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도 포함돼 있어서 지금 초당적인 반발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결은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중대한 법정 공방의 서막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반 자체에 대한 헌법적인 검증이 본격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대통령 권한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중대한 법적 공방의 서막이다. 와, 그러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게 우리나라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좀 더 상황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5,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그러니까 약 4,455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1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고 증가폭만 놓고 보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출생아 수가 좀 반등하게 된 배경에는 혼인 건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혼 상태에서 출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 늘면 출생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혼인 건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1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1991년부터 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정년기에 진입하면서 통계 반응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었다면 출산율은 얼마나 올랐어요? 네,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합계 출산율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높아졌습니다.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것인데요. 네. 작년 연간 수치인 0.75명보다도 개선된 수치입니다. 특히 30세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도 4.2명 늘어난 겁니다. 같은 연령대 남녀 모두 혼인율 상승폭이 컸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 연령대가 현재 혼인과 출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혼인 건수도 1분기 기준 58,704건으로 1년 전보다 8.4% 늘었거든요. 젊은 층의 결혼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으로 25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2.9%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는 건 참 고무적입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게 일시적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지면서 네.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지속시키려면 관련 정책의 확대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 수도권 집중, 주거 문제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좀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실제로 출생아 수가 늘어도 사망자 수가 같이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 뭡니까? 네,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에 네 번째 인하인 건데요.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 둔화와 경기 둔화가 네네.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고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수출마저 흔들리자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경기 회복도 좋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마냥 계속 내릴 수만은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금리 인하가 경기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큰 우려는 일단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으로 일부 지역이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금리까지 내려가면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우려가 큰데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번 달 15일을 기준으로 74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도 문제인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인데 한미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달엔 장중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래서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낮췄어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향 조정한 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 악재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특히 건설 투자를 포함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미국발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는이 사실 지난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망치를 계속 낮춰온 상황인데 네. 0%대 성장률 제시는 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기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고 국내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결혼식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면서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결혼식 비용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식을 한 번 치르는데 평균 2,101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요. 서울, 강남은 평균 3,40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요. 반면 경상도는 1,209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유로파 리그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팀의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클럽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진짜 그야말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도 출전했고 주장으로서 우승컵도 15년 만에 들어올렸고 뭐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 마지막 경기에 팀이 패배하는데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부상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가진 이번 시즌이 아닌가. 사실 팀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네, 사실 팀의 주장으로서 클럽에서는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11승 5무 22패. 작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리그 17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7골, 도움 9개. 그러니까 2015년 시즌에 그 토트넘에 들어가서 매 시즌 그러니까 두 자릿수 골,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릿수 골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상 정도가 심하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하고 소통한 후에 이제 본인이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라든가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발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클럽 주장이 아닌 대표팀의 주장으로 대표팀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6일날 이라크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고 10일은 쿠웨이트하고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요. 우리 대표팀 현재 B조 선두입니다. 4승 3무로 16점. 그리고 2위 요르단이 승점 13점, 3위 이라크가 1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우리가 비기기만 하면 이라크의 승점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는 조 2위를 확보하고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중요한 경기인데 다음 달 2일이죠. 이제 전세기를 타고 이라크로 날아가게 되는데 현지가 무지 덥다 그래요. 그래요. 하루 저희가 물어보면 저 이번 경기가 새벽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땡기면 안 되냐. 우리 국민들이 보기 좋게 12시 정도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40도에 경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도 30한 4, 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더위와의 싸움 한 시즌을 다 마친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 잘 버틴다면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대표팀에서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몸 관리 잘해서 큰 활약 펼치길 바랍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는 갑자기 차량 돌진 사고가 나서 60명 넘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리버풀이 우승을 너무나 빨리 확정지어서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자축하는 자리였군요. 네, 퍼레이드 직후에 이제 그 구급차 뒤에 한 차량이 들어와서 거의 한마디로 그 군중 속을 헤집고 다녔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하해야 할 경사의 자리인데 참사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화면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그 승리의 여운을 공감하고 있는 차이에 갑자기 이제 차가 돌진을 해서 많이 다쳤는데요. 다행히 테러는 아니라고 해요. 그 53세의 영국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리버풀 그 미즈사이드주의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살인미수, 위험운전, 또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어서 약물 복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65명이 다쳤고요. 그중에 아직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통산 이 20번째 우승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그러고 보면 정말 안전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경찰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경사가 참사로 끝난 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근데 5월 들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어요.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오늘 사실 2경기 연속 안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4번 타자로 나가서 4번 타자로 나가면 보통 이게 저쪽 깊숙한 3루타나 상대 수비가 터치할 수 없는 2루타를 쳐줬는데 오늘도 4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7일 8회 이후에 보면 15째 안타를 치지 못하고 있어요. 15째요? 네. 무안타? 시즌 타율이 지금 2할 7푼 6리거든요. 네. 3, 4월 3할 때 치고 막 4할 때 치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은 타격왕도 되고 MVP 후보 5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와서는 지금 타율이 2할 때 초반입니다. 뭐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타격 폼이 되게 좋아서 극찬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체를 꺾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정우를 막아야 하는 투수들은 더욱더 예리한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정우는 또 그 공을 받아쳐야 되는데 사실 그 메이저리그라는 게 결국은 숙명의 수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조금 더 나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 6월 전체적으로 팀 라인업이 괜찮아요. 그래서 상대 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데뷔되는 선수가 있는데 같은 캘리포니아입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 올해 가장 먼저 20홈런 고지에 올랐어요. 20홈런 벌써. 네. 참 정말 슈퍼스타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네, 어제 클리브랜드의 경기였거든요. 팀이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나와서 가볍게 쳤는데 가볍게 그 컷 페스티벌을 밀어쳤는데 안 넘어갈까 생각이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서 홈런이 됐고 그래서 3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홈런 1위 계속 수성을 했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9대5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사실 오늘 클리브랜드와의 경기가 4대1로 지는데 볼넷 하나하고 삼진 하나를 기록했거든요. 모처럼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20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지금 2위 필라델피아의 수아버 선수가 굉장히 잘 치고 있는데 18개입니다. 18개. 2개 차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경기하고 이제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난해는 72경기 만에 20개 홈런을 쳤거든요. 그래서 시즌을 마감할 때는 쉬운 4개 홈런을 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제까지 쉬운 3경기 오늘 홈런이 없어서 쉬운 4경기에 20개를 치고 있다고 하면 19경기에서 18경기가 빨라요. 산술적으로 하면 적어도 5개 정도 더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0개 또 넘지 않을까. 60개 육박하지 않을까. 이 선수 근데 이 선수 잘 치는 반면에 우리 또 김혜성 선수는 잘 쳤는데 전날 경기에 3타수 무안타 치면서 지금 2경기째 출전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김혜성 선수가 나가고 뒤에서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쳐서 득점도 올리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조금 그 김혜성 선수의 출전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로 와봅니다. 기아 김도영이 다시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어디가 안 좋아요? 또 햄스트링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도 도루를 했는데 27일 경기였어요. 키움과의 경기에서 5회 도루를 성공했습니다. 공이 아예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도루를 완벽하게 성공했는데 일어서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 이범호 감독의 느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가서 굳이 도루를 하고 부상을 입었을 때 그 감독의 안타까움. 사실 4경기 연속 홈런도 치고 상승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좀 젊은 선수의 뭐라고 할까요? 끓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지난번에는 왼쪽 햄스트링 개막전에서 그래서 한 달간 쉬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이 햄스트링 부상이 자꾸 재발이 된다고 해요. 완벽하게 고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김도영 선수가 몇 경기 잘하고 한 달 쉬는 것보단 계속 여러 경기를 뛰고 그 기록을 내주는 게 지금 한 선수 한 선수가 필요한 기아의 입장에서 지난해 챔피언 기아의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발하지 않게 몸 잘 만들어서 좋은 선수가 무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수를 놓치게 되면 팬들이 보지 못하고 감독은 속이 타고 이거 김도영 선수 또 특히 팬들이 많잖아요.
돈이 맘대로라고 해갖고 돈이 니 때문에 도영이 니 때문에 산다 하는데 살 맛을 주셔야 되는데 이 선수가 그런 걸 팬들에게 주지 못하면 그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돌아왔으면 합니다. 선수들은 진짜 그 부상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럼요. 그렇죠. 네. 자, 루틴이 아주 특이한 선수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 외국인 투수 감보아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죠. 네, 사실 감보아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제 그 반스라는 선수를 대체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1선발을 대체해 들어올 선수면 괜찮은 선수를 뽑아왔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도 이 선수가 뭐 메이저 리그는 뛰지 않았지만 그 마이너 리그에서 130-40경기를 뛰었고 특히 선발로 거의 40경기 가량 뛰었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는 괜찮다 이랬는데 약간 이상한 루틴 습관이 있어요. 투구를 하기 전에 너무나 겸손한 겁니다. 거의 90도로 숙여서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 투수다 보니까 3루를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루 주자 같은 너무 황송하죠. 나오면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뭐 폴더 선수냐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주자 만루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2회 주자 만루의 상황 1루 주자 이재현, 뭐 2루 주자 김지찬, 3루 주자 이성규가 있었는데 그때 묘하게 더가웃이 잡혀요. 더가웃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저 투수는 이렇게 꼬부리고 하면 3루가 안 보일 거다.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그래? 그러면 이성규 뛰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웜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타자가 뒤로 빠지고 포수가 앞으로 달려오는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잠깐 보면 주자가 들어가서 홈스틸에 성공합니다. 홈스틸도 홈스틸인데 1루 주자, 2루 주자 가만히 있었겠어요? 같이 뛰었죠. 세 명이 한꺼번에? 예, 3중도로 뭐 우리가 이제 트리플 스틸. 세 명이 한꺼번에 안 뛸 이유가 없죠. 그렇죠. 3루수가 뛰면 그죠? 그렇죠. 3루 주자가 뛰면. 또 어차피 그 공이 홈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야구 9번째 3중 도루도 주고 거기다 점수도 주고.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해서 경기를 잘못 이끌었으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카드여야 되는데 4회까지 가면서 4회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9개의 탈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공은 좋은 게 있는데 뭔가 루틴이라든가 빠른 야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 마이너 리그에서만 130여 경기에 출장을 했겠나. 메이저리그에서 요구하는 그런 빠른 그런 눈치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외국인 선수 디아즈 선수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디아즈 선수의 그 박진만 감독하고 면담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홈런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 선수를 불러서 한번 면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감보아가 또 탈바꿈에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독특한 선수인데 그 첫 번부터 보여주는 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내심 기회가 되고 감보아라는 낯선 이름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롯데 팬들 기대 많이 할 것 같은데 선수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사실 그 체력이나 승부 근성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이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싱가포르 오픈에서 3연속 지금 우승에 도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2023년 우승했고 2024년 우승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뭐 3연속 우승입니다. 그냥 요즘 안세영 선수가 졌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쟁쟁한 선수들 많거든요. 중국인이, 인도네시아니, 일본인이. 그래서 32강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 선수를 이겼어요. 뭐 한때 그 라이벌 계열에 있었는데 뭐 그래도 한 수 아래니까 접어주자. 그리고 이제 16강전을 싱가포르의 여지아민 선수하고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 그러면 올라가면 누구랑 붙지? 8강에 이미 천이페이 선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천이페이를 이기면 사실상 뭐 거의 뭐 없지 않나, 상대가 없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 보면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용 오픈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또 국제 단체전 경기가 있었거든요.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자 단식 5경기를 모두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선수가 16강전을 잠시 후에 치르고 제 생각에는 1시간 넘어가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8강 진출이 확정되고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천이페이 선수가 붙을 텐데 이 경기도 뭐 사실상 우승이 된다고 하면 안세영 선수 당분간 진짜 그 무적 으로 보신다 이거죠? 거의 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꼽아주세요. 프로축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토요일 날 1위 전북과 3위 울산이 맞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전북의 그 새롭게 국가대표에 발탁된 선수 전진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난 대구와의 경기 때 그 한마디로 눈두덩이 이렇게 부어서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눈두덩이 부어서 한쪽 눈을 거의 감으면서 경기를 했는데 한 골 어시스트한 개를 기록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홍명보 감독이 아마 국가대표로 차출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 마지막 치르고 다시 이제 그 이라크 경기전에 갈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의 발끝에 축구대표팀의 운명이 좀 걸려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전북 현대가 잘 나갈 때 전주산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선수 때문에 거의 이 선수가 거의 전주산성의 그 돌을 다시 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선수 응원해 보시고 이 선수가 대표팀에 가서도 잘 활약하기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19.58%. 지난 대선 때보다 첫날이죠. 사전투표 첫날 지난 대선 때보다 2.01%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샌디 패티의 You'll Never Walk Alon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